그러면 제목의 원칙 부분으로 들어갈까요? 제목의 원칙도 윤리적으로 우리 윤리 강령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을 잘못 뽑음으로 인해서 기사 내용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제목을 의도적으로 바꿈으로써 악의적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안 좋은 이미지, 대상, 기사의 대상을 안 좋게 그렇게 대중들에게 알리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의 원칙 항목에서는 신중하게 기사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제목을 달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사심의 규정 제6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과 다르게 허위, 과장, 비방,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례적인 사례를 볼 때 제목의 위반 경우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기사 내용과 다른 제목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기사 내용을 과장한 제목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제목 등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의 경우에 고의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례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가 대체로 지적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기사 내용을 과장한 제목, 그 다음에 기사 내용과 전혀 다른 소설 제목,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제목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사 내용을 과장한 제목 사례를 보실까요? 40대 여배우 아내를 흉기로 찌른 남편, 직업에 모두 경악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입니다. 그런데 제목만 보시면 40대 여배우 아내를 남편이 흉기로 찔렀는데 그 남편 직업이 엄청나게 경악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기사를 한번 보십시다. 40대 여배우 아내를 흉기로 찌른 남편의 직업이 밝혀졌다면서 유튜버 연예뒤통령 이진호가 올린 이태원 40대 여배우 남편 반전 정체라는 제목의 영상 내용이 소개된 건데요. 기사는 엄청나게 경악스러운 직업이 뭔가 밝힌 것이 병원 코디네이터입니다. 병원 코디네이터가 그렇게 놀랄만한 충격적인 경악스러운 그런 직업인지 사실 의심스럽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주 일반적인 그런 직업이죠. 그런데 제목을 남편 직업에 모두 경악했다 라고 달아가지고 엄청나게 기사 내용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사실이 왜 경악할 사실인지, 왜 경악할 내용인지, 왜 그런 직업인지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뽑았을까요? 결국은 페이지 뷰를 늘리려는 꼼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꼼수로 이런 과장된 제목을 내보임으로써 이용자들이 클릭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기사 내용 들어가 보면은 별반 충격받을 만한 또는 경악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제목이야말로 그야말로 과장되게 이 제목을 선정해서 이용자들을 유혹하는 낚시성 제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설 제목은 뭘까요? 자, 제목을 보십시다. 유흥업계의 딸 김연아, 혼전 임신 둘러싼 소름 돋는 진실 밝혀졌다. 제목만 보면은 눈이 확 떠지죠. 유흥업계의 딸이라니, 김연아가? 또는 김연아 혼전 임신이야? 이런 것에 대한 소름 돋는 진실이 뭘까? 누구나 클릭하게 만들어요. 피겨 여왕 김연아가 포레스텔라 멤버 고우림과 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루머로 밝혀진 혼전 임신설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전한 기사인데요. 사실은 이 유흥업계의 딸도 아사다 마호 기억하실 겁니다. 김연아의
경쟁자였죠. 일본 선수 아사다 마오의 모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흑색 루머가 많이 돌았었던 것이고요. 그거는 아사다 마오의 팬들이 또는 다른 악의를 가진 그런 네티즌들이 김연아를 폄훼하기 위해서 많은 루머를 양산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과거 지라시 성격의 근거 없는 루머를 단순하게 전했던 기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흥업계의 딸 김연아 또는 소름 돋는 진실이 밝혀져. 김연아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내용을 전혀 다르게 전달했던 겁니다. 이거 제목만 보면은 김연아 선수의 입장으로서는 명예훼손에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전혀 기사 내용과 다른 그런 소설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제목 보시죠. 꽃뱀 맞았네. 박원순 여비서 문자 공개되자 발칵 뒤집힌 상황. 이 기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와 함께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여비서와 나눴던 문자가 이제 공개되죠. 포렌식이 돼서 복구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의 법률 대리인이 이야기한 건데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화 내용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부분이 많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박 전 시장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면은 그런 부분에서 걸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꽃뱀이 맞았다. 이것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여비서에 대한 2차 가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서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안 가도록 그 기사를 조심해서 쓰는 경향이 더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상대방의 입장,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쓰는 그런 기사를 작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될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파트로 인격권의 보호입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죠. 기사심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인격권의 보호에는 명예훼손의 금지, 그 다음에 사자의 명예훼손 금지, 그리고 초상권의 보호, 사생활 보호, 미성년자 보호 등 6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 핵심 조항은 이제 명예훼손 금지하고, 그리고 초상권의 보호, 그리고 사생활 보호, 이 3가지가 되겠는데요. 제10조 1항의 명예훼손 금지는 오보라든가 부정확한 보도, 왜곡 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상권의 보호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특히 사진이 많이 해당되죠. 사진 촬영할 때 조심해야 되고, 공공장소에서 사진 촬영할 때 일반인들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의 그 동의를 받아서 사진을 게재한다든가,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게시물이 특히 위험합니다. 이 온라인 게시물을 이용할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들이 등장할 때도 많고, 어떤 특정 인물, 유명 인사 이런 분들이 등장할 때도 있고요. 그런 사진들을 그대로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초상권의 보호는 그런 점에서 상대방이 문제 삼을 때 특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신경을 써서 사진 제작에 임해야겠습니다. 10조 5항에는 사생활 보호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공익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도 공적 관심사와 무관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을 보도할 때는 이 규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이 규정은 정말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시고 기사 작성하실 때 특히 연예 스포츠 관련 기사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대목에서 좀 생각이 미치는 것이 과연 공익이라는 게 뭐고 공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공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판결로 본 공인의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일단 숙지하셔도 기사 작성하시는데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법원에서 공인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통령, 국회의원, 그 다음에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뭐 국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급이면은 과장이지만 대체로 과장급에서 뭐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국장급 이상, 3급 이상이죠. 고위공무원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세인의 관심을 받는 인사라든가 대통령의 가족까지도 공인으로 봅니다. 재계 회장 또는 오너 일가 공인으로 보고요. 근데 유명 언론사 대표, 그 방송사 국장도 공인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TV 뉴스, 메인 뉴스죠. 9시 뉴스라든가 그런 메인 뉴스 앵커도 공인으로 판결받았습니다. 물론 연예인, 영화배우 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대체로 공인으로 인정받고요. 그리고 유명한 프로스포츠 선수들, 스포츠 스타들 또는 연예계 스타들 전부 공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교육계에서는 뭐 대학 총장 정도, 그리고 시민단체에 소속된 대학 교수는 공인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판결이 났고요. 크게 문제되지 않겠습니다만 다수 교인이 속한 교회의 대표자, 목회자 이런 분들도 공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이렇게 공인으로 인정받는 부분들의 관련 기사는 공익에 관계되는 경우에 실명으로 밝혀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하고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인이라 하더라도 사생활로 취급해서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이 부분은 특히 숙지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무시해서 매체들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방송사 최대 주주, 뭐 몇 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인으로 인정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 인물들은 회장을 빼놓고는, 의장을 빼놓고서는 전부 공인으로 인정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명 가수, 결혼 상대로서 미스 코리아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명인의 친구나 가족, 이 부분이 좀 유추 해석을 하자면은 앞서 공인으로 인정받았던 영화배우나 프로 스포츠 선수, 그러니까 스타들이죠. 연예계 스타, 스포츠계 스타, 이런 스타들의 배우자라든가 친지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공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들의 이야기를 보도할 때 주변 인물들에 대한 보도를 하는 것은,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은, 이것은 규칙 위반입니다. 윤리 규정 위반이 되니까 그 부분 숙지하셔야 됩니다. 기업인의 결혼 상대자, 부인, 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분들도 공인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계에서 은퇴한 스타들이나 스포츠계에서 은퇴한 스타들도 마찬가지로 공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기사 작성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긴 사례를 볼까요? 범죄와 무관한 가족을 부각시킨 사례입니다. 자, 제목이 어떻게 됐냐? 미성년 성폭행 혐의 이규현의 불똥 튄 형수 손담비 SNS의 악플 도배. 이 기사는 거의 전 매체들이 다 기사로 송출했습니다. 이규현 씨가
미성년 성폭행의 혐의로 기소됐죠. 그런데 이규현 씨는 빙상 쪽의 코치였죠. 그런데 이규현 씨의 형수가 바로 연예인, 탤런트죠. 영화 배우기도 하고 손담비 씨입니다. 이슈는 이규현 감독인데 기사는 손담비로 도배가 됐어요.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사생활 침해가 됩니다. 손담비 씨는 이규현 씨의 기소와 전혀 관계가 없고 이규현 씨의 인척이긴 하지만 여기에 등장해가지고 이름을 알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공익과 관련된 얘기도 아니고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이제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이규혁 선수, 잘 아실 겁니다. 이규혁 선수의 동생이라는 점, 그걸 알리고 이규혁 선수가 가수 겸 배우였던 손담비와 결혼해가지고 SBS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이라는 데 나와서 신혼집과 일상을 공개해서 화제를 모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주인공은 이규현인데 이규현보다도 손담비와 이규혁 관련 기사 사진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구속된 것이 이규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전혀 무관한 이규혁과 손담비 관련 기사를 무더기로 쏟아냈다는 데 있었죠. 이들이 유명 연예인 또는 스포츠 스타로서 공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서 실명 공개를 감수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적절한 기사였던 것이죠. 명예훼손의 금지, 이런 경우도 아주 심각한 위반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분 상승 노리고 재벌집 시집 간 노현정 근황 알려지자 모두 경악했다. 노현정 아나운서가 현대가 3세인 정대선 씨와 결혼했죠. 그 노 전 아나운서는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한복을 입는 등 현대가의 일원으로 살고 있으며 방송계를 떠난 지 15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복귀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신분 상승 노리고 재벌집에 시집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철저하게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목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신분 상승이라는 저 용어 눈에 거슬리지 않으십니까? 사실 재벌집에 시집 갔다고 해서 신분 상승인가요? 지금은 그 신분에 대한 규정도 없고 그런 차별도 없습니다. 신분이라는 그런 출신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도 없고요. 이제는 그런 것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신분 상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중세 봉건 시대도 아니고 조선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신분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되고 있기 때문에 신분 상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습니다. 이 기사는 총체적으로 제목이 너무나 잘못된 이 제목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노 전 아나운서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그런 대표적인 기사가 되겠습니다. 초상권의 보호 조항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 사진에 있는 첫 번째 원형으로 모자이크 되어 있고 두 번째 모자이크 처리된 거, 원래 매체에서 보도된 것에는 저렇게 모자이크 처리나 원형 처리가 안 되어 있고 실제 인물이 실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기사는 그랬죠. 한예슬 씨 버닝썬 여배우 남친 호빠 출신 의혹 전 소속사 보복인가. 한예슬 씨가 과거에 상당히 언론계 화두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그 남친 이야기인데, 유튜버가 이날 이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예슬이 과거 버닝썬 논란과 관련된 여배우고 남자친구 류성재에 대해 영화 비스티보이즈다
라고 주장하며 화류계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스티 보이즈는 유흥업소에서 여성 고객들을 접대하는 호스트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고 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얼굴 모자이크도 안 했고, 그리고 남자친구 유성재 실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초상권 보호 위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 매체에 대한 제소만 안 했다 뿐이지, 제소를 했다면은 아마도 매체들이 크게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은 배우 한예슬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와 유튜버 김용호가 남자친구의 정체와 자신에 대해 폭로하자 한예슬이 반박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가로세로 연구소는 다시 충격 단독 해가지고 한예슬 10살 연하 남친 정체라는 제목으로 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한예슬이 남친에 대해서 폭로한 내용입니다. 화류계 출신이라고 그렇게 폭로한 얘기죠. 한예슬의 남자친구는 연극배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에서 여성을 상대로 접대하며 살아가는 호스트 출신이라는 의혹은 당사자 이미지에 치명적인 그런 기사 내용이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폭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실명을 밝히고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블러 처리,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심각한 초상권의 위배가 되겠습니다.